우리는 간혹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으며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흔들림을 경험한다. 그런 작품들의 표면은 고요하지만 그 아래는 격동으로 출렁인다. 격동은 보는 이에게는 바로 전달되지만 그걸 말과 문장으로 표현하기란 쉽지 않다. 강한 존재감으로 감지되지만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 그것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영화 글쓰기의 소박하면서도 원대한 목표이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강유정 작가의 책 영화 글쓰기 강의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입니다. 네, 오늘 평소와 좀 다른 목소리로 오프닝을 시작해서 아마 짐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특별한 시간 준비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사실 가을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독서의 계절? 독서의 계절. 책을 하도 안 읽는다 그래서 독서의 계절도 있고 하는데 왠지 가을이 되면은 글을 좀 써보고 싶다. 이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막 편지도 괜히 써보고 싶고 싱숭생숭해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책플릭스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뭔가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그 관심들이 저희 청취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입니다. 네, 뭔가를 보고 글을 쓰는 그런 팁들을 좀 알려주실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은 앞에서 오프닝으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영화를 보고 글을 쓰는 법. 네. 맞아요. 이건 좀 사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과목이기도 했는데 영화에서 느끼는 감동이 있지만 그걸 정말 문장으로 표현해내기는 어려워요. 그냥 감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저희에게 이 감동을 글쓰기로 이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영화평론가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좀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강유정의 영화로 세상 읽기 연재하고 계신데 제가 메일로 매번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 메일로 받아볼 수 있어요? 구독자 중 한 분이시군요.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 텐데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가시는 일은 많이 줄으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그래서 영화 평론가로서 좀 안식년을 지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제가 2005년도 데뷔하고 나서 거의 15년간은 영화 개봉 스케줄이 제 상태나 제 시간표 보고 개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방송도 비슷하죠. 계속 남의 시간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좋을 때도 있지만 좀 소진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좀 플랫폼도 바뀌고 물리적으로 영화 개봉 편수가 워낙 줄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영화의 자체에 대해서 그 몇 점이에요? 한 줄 평이 뭐예요? 라는 질문보다는 근본적 질문들을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비슷하지만 영화관이 언제까지 갈까요? 그렇죠. 라던가 넷플릭스가 대체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영화에 대해서 좀 많이 보다 보니까 글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질문들 하시는 거 보고 약간의 결핍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도 저는 요즘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뭔가 소비라고 할까요? 아니면 향유하는 방법이 조금 그것에 대한 질문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같네요. 그전에는 그냥 보고 그냥 바로 반응만 했다면 이제는 좀 더 깊이 있게. 맞아. 어떤 게 재밌어요? 라기보다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 봐요? 말아요? 뭐 이런 질문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쵸, 많았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넷플릭스나 왓챠나 집에서 보시면서 나름의 아카이브를 좀 가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동 추천 알고리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좀 주관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네. 교수님은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시게 된 시기도 좀 궁금해요. 제가 생각보다 좀 뚜렷해요. 그 시기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좀 희한하게 본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뭐였냐면, TV에서 부시맨이라고 콜라병 줍는 그 아이 얘기 아세요? 부시맨. 전혀 모르실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시맨이 약간 코드였어요. 농담 코드. 이렇게 좀, 지금은 좀 써서는 안 된 말이지만,
뭐 피부가 검고 이렇게 이랬을 때 인종차별적 용어에 대한 그때는 감이 없었으니까. 개그의 소재로 많이 썼죠. 맞아요. 뭐 야 너 뭐 불시민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고유명사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거기서 그런 점이 나와요. 코카콜라 빈병을 주워서 주인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예쁘고 쓸모 있는 물건을 버릴 리가 없다. 버릴 리 없다. 그래서 그 부시족이죠, 사실은. 부시족의 한 사람이 이 빈병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쯤 봤던 것 같은데 그걸 보다가 제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웃으라고 만든 영화인데 운 거예요. 왜 울었냐면 이 친구가 결국은 자기 말을 설명을 잘 못하고 그래서 구치소에 갇혀서 되게 작은 A4 용지 한 장만한 창문을 바라보면서 창살 너머 햇살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이렇게 가부좌자사처럼 힘 턱 풀고 그 장면을 보는데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일기를 쓴 거예요. 부시맨은 왜 갇혔는지 알까? 라는 일기를 쓰고,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던 부모님들이 보면서 배꼽을 잡고 깔깔 웃으셨어요. 쟤는 저걸 보고 왜 울어? 이러면서 무슨 일 있니? 학교에서 무슨 일 있니?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도 좀 기억에 남고, 재밌게 본 기억도 있지만, 뭔가 그 표현하고 싶어 하는 조금의 불편함이나 어떤 슬픔 같은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예민한 게 있구나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좀 정답을 찾았어요. 그때 느꼈던 슬픔, 부시맨을 보면서 느낀 슬픔을 미학적으로 아이러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이러니한 감정. 그러니까 상황과 어떤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인생에 아이러니라는 게 있구나를 되게 깨닫고 그걸 잘 표현하는 게 영화구나, 문학이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그다음부터 엄청나게 텍스트와 영상이든 뭐든지 이야기가 있는 것에 어마어마하게 몰입하는 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었고요. 그때쯤이 사춘기와 함께 감수성이 폭발했던 듯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시기에 있는 친구들한테 일단 많은 접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또 듣기 시작했던 게 뭐였냐면 벨철수의 음악 캠프. 또 그 당시에 막 듣기 시작하면서 막 다중적으로 막 그래서 되게 자극이 되게 여러 경우로 오면서 저는 되게 약간 겉멋에 빠진 고독한 소녀가 되는 거예요. 조금 왠지 좀 이렇게 고독한 느낌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런 책들 하면서 이를테면 대화적으로 많이 보기 시작했고 제가 어제 일기장을 중학교 때 일기장, 초등학교 때 일기장을 몇 개 갖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한번 이걸 들춰봤어요. 네. 들춰봤더니 눈 뜨고 볼 수는 없더라고요. 너무 유치해서.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원래 봤냐면 이거를 나중에 제 딸이나 이렇게 자식한테 보여주겠다 생각으로 썼는데 다시 한번 검열해 봤더니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고. 네. 그래서 근데 거기도 몇몇 그런 흔적들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되게 뭐 데미안 보고 나서 그거를 나를 이제 아프락삭스라고 쓰고 이게 뭘까 봐 이런 거 아주 사춘기 소녀의 겉멋 있잖아요. 예전 표현 요즘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문학소녀라는 말을 쓰잖아요. 맞아요. 학생들한테. 네네네. 반에 그런 친구들 한두 명씩 꼭 있었어요. 시집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고 저는 그러니까 텍스트 중독이다 보니까 쓰는 건 아주 좀 사실 자연스럽게 갔던 거죠. 네. 그렇구나. 네. 저는 어렸을 때 막 방에서 눈물 흘리면서 TV에서 틀어줬던 영화를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돈테파파였나 그랬어요. 근데 그게 왜 슬펐는지 지금 몰라. 기억도 맞아요. 안 나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 왜 그런 눈물이 났는지를 좀 기록을 하든지 일기라도 썼으면은 제 감정을 알았을 텐데 전혀 그냥 보고 울었어. 난 많이 울었어 그 영화에서 이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영화 글쓰기를 하시면서 느끼는 기쁨이라고 할까요? 쓰면은 뭐가 남나요? 뭐가 좋은가? 네. 아주 소극적으로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일단 글쓰기 1단계를 언제나 메모라고 얘기하거든요. 메모. 그러니까 메모가
이렇게 완벽한 형태를 띌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보면 알잖아요. 내 암호니까 메모는. 그러니까 나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거마저 안 남겨놓으면 나중에 정말 그 영화에 들었던 감정의 뿌연, 안개만 기억이 나고 그 2단어, 3단어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도 나름 이 영화평 써서 글 써서 먹고 사는 사람임에도 근데 예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이를테면 캐비넷을 저는 잘 구비하고 머릿속에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하는 일이 여러 개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캐비넷에 넣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이걸 꺼내려면 인덱스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파일 정리함 있잖아요. 정리를 그런 해야죠. 것처럼 생각을 큰 덩어리로 일단 나눠는 놨지만 파일 인덱스를 안 하면 엉망이 된 서류에서 생각 찾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메모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창한 게 아니라 진짜 그때 딱 떠올랐던 단어 하나만 놔두면 그걸 들여다보면 인덱스로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쓰기에 이제 보람이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글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소위 MBTI로 나누면 겉으로 외향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상당히 내향적인 인물, 내성적인 인물일 거라고 좀 짐작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흥미로운 경험을 하나 했는데 잘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의외로 자기 감정을 기록하는데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가요? 폭발적으로 감정을 확 터트리고는 그냥 슬프다, 불편하다 말고 이거를 더 쓰는 거를 어려워하는데 오히려 잘 참는 사람일 때, 그러니까 잘 못 웃는 사람일 때, 잘 참는다기보다 그걸 굉장히 여러 단어로 옮기는 걸 보면서 결국은 감정의 분출하는 양은 정해져 있다. 근데 이거를 폭발적으로 그 표현하는 사람들, 글로 정리하는 것과는 결국 같은 에너지지만 이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저는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전하라고 저는 봐요. 저도 글을 쓰지만 하지만 결국은 저는 출구 없는 모든 감정은 병을 일으킨다고 보거든요. 그게 슬픔뿐만 아니라 분노도 마찬가지인 분노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그 소수자를 비롯한 그 섹슈얼리티 얘기도 전 똑같다고 봐요. 누르면 고장이 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해서 억압한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두가 갖고 사는 욕망이나 감정은 누르면 고장이 난다고 해서 너무 맞기만 하면 결국 조금씩 셀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글이 그래서라고 생각하고 만약 그래서 글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뭔가 밸브를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밸브가 있으면 딱 손잡아서 열면 새는데 뭔가는 답답하지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제 가끔 글을 읽고 그런 마치 내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공감을 얻었다라거나 그렇게 말할 때 제일 보람이 느껴지는 듯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내 감정을 기본적으로 잘 들여다보고 표현을 하는 것이 글쓰기 과정 중에 들어가 있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 글을 읽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공감을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뭔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보니까 막 주변에 얘기를 막 하고 다녔거든요. 이것 때문에 힘들다, 저것 때문에 힘들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밸브를 열고 다녔군요. 근데 그게 왠지 스타일이 안 맞는 거야. 뭔가 말로 하는 게. 말로 막 하고 짜증내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짜증내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기 시작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뭐가 그렇게 날 분노하게 했을까를 한 다음에 정리를 좀 해보니까 개념들이 좀 나오고 상황들이 좀 그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이렇게 인스타나 이런 데다가 한번 싹 정리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평온해지는 거예요. 약간 그렇게 한번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이게 뭔지는 이제 알게 된 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 덕피디님 방법 되게 추천해요. 글쓰기 어떻게 시작해요라고 하면 저는 그림 일기 쓰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막 웃어요. 인스타가 그림 일기예요라고 답을 드려요. 그림 일기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근데 인스타가 사실 저는 그림 읽기 기능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글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초등학생들 보면 몇 칸 안 돼요. 그 200자 원고지 한 100자 되나요? 그쵸, 그러니까 되죠. 얼마 되지 않는 거에 그림만 크게 그리잖아요. 전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도 지금 그림 일기를 쓰고는 있지만 그거를 그림 일기로 생각 안 하니까 일기는 남한테 안 보여주는 거라 생각하지만 인스타는 일단 남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
그래서 제가 거기에 남 의식하지 말고 오히려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면 일기에 묘한 쾌감 있잖아요. 남이 안 보였으면 좋겠지만 남이 또 봐주면 좋겠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나만 아는 어떤 건데 누가 읽어주면 되게 좋은. 그렇죠. 그래서 일기를 거기 써라. 그래서 처음에 어려우면은 해시태그를 달기 시작하고 하지만 조금 너무 많은 검색보다는 나중에 1년 후에 돌아봤을 때 내 마음에 드는 검색어라던가 글 써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시작한다라고 하면 의외로 시작할 때 생각보다 큰 부담 없이 시작하시기도 해요. 책플릭스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커피 쿠폰과 책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팟빵, 오디오 클립 게시판 또는 flix.pod@gmail.com으로 방송 후기나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책플릭스 계정 팔로우하시면 방송 업데이트 소식과 다양한 이벤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견 바랍니다. 영화를 처음 보고 이제 글을 쓰려면 이제 영화를 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잘 읽고 뭔가 그 영화로부터 느끼는 걸 내가 했어야 되는데 제 친구 중에 이제 이런 영화 글쓰기 이번에 영화 글쓰기 강의 같은 걸 할 거야라고 했더니 되게 관심을 보이면서 했던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는 영화를 보고 나면 되게 추상적인 감정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재밌어. 또 볼 것 같아. 라든가. 10명 중에 10명이 같은 영화를 본다고 하면은 한 5명 정도는 재밌어 재미없어 정도로 말을 하고 그 중에 한 2명 정도가 인물 배역에 대해서 말을 한다거나 줄거리를 말을 한다던가 근데 정말 소수만이 자기만의 시선을 가지고 나는 이 영화를 어떻게 봤어라고 설명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소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일단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런 답이 나오냐면 영화가 기본적으로 상품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뭐 아이폰 새로 나오거나 갤럭시 새로 나와도 일단은 좋아 나빠? 그쵸. 살까 말까? 그래서 사 마라 이게 가장 궁금하죠. 묻게 되잖아요. 추천, 갤럭시랑 뭐 이 아이폰 새 거 중에 뭐가 나? 이렇게 묻게 되는데 영화는 태생부터 워낙에 상품이라서 우리가 소설 읽고 이거 재밌어 재미없어라고 묻긴 조금 장르 소설 아닌 이상 좀 불경한 느낌이 얼핏 들어서 잘 안 묻잖아요. 안 읽으면 안 읽었지. 그래서 되게 소수를 상대하는 쪽이라면 문학이 어차피 영화는 대중적이라서 저는 그렇게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지만 뭔가 쓰고 싶은데 거기에 맴도는 분들이라면 좀 다르게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상품이기만 하다라는 생각 버리기가 1번입니다. 재미있다 없다로 가치평가를 다 해버리기 시작하면 그 이후부터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별점 1 주고 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재미있다 없다 이거는 살 가치가 있었다 없었다로 평가하는 건 굉장히 쿨해 보이지만 어떤 점에서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다른 얘기를 하고 싶다면 안 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는 더 많은 소비자들한테 맡겨두고 그래서 2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감정이 있고 좋긴 좋지만 그러면 아주 기본적으로 가면 됩니다. 기본적인 게 뭐냐면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거. 사람이 제일 많이 띄잖아요. 그렇죠. 사람에 대한 한 사람이 저 중에 누가 주인공인가. 저는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암살 같은 경우는 누가 주인공일까. 전지현이냐 이정재냐. 그죠. 이정재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거부터 눈에 잘 띄고 쉬운 문제부터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영화 평론은 특히 그럴듯한 답은 있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늘 실패해요. 생각보다. 맞아요. 특히 영화나 문학처럼 예술에 대한 글쓰기는 그래서 정답을 찾으려는 사람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자꾸 감독한테 물어요. 이게 무슨 의도였습니까? 라고 묻는데 네네. 밀란 쿤데라가 되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작가가 작품보다 크면 이건 실패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계몽소설이 된다는 거예요. 작품을 이용해서 네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그러니까 작가는 자기 작품에 대해서 잘 설명 못할수록 매력적이다는 말하고 사실 같은 말이기도 한데 저도 돌이켜보면 훌륭한 작가, 훌륭한 감독들은 가령 봉준호 감독 하셨던 뭐 기생충이 누구예요? 그러면 맞아요. 그건 뭐 여러분 생각하시기 나름입니다라던가 이게 그렇죠. 잘난 척이나 혹은 잘 몰라서라기보다 이 말도 맞아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정답으로 그걸 막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그게 뭔가 통해서 공감대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굳이 정답에 너무 네. 애쓰지 말아라. 그러나 그럴듯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장면을 보면 다 똑같이 울고 어떤 장면을 보면 다 웃거든요. 네네네.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공감대지만 영화 글쓰기도 똑같아요. 자꾸 정답을 찾으려니까 못 찾는 거지만 재밌는 네. 것 같아요. 기생충이 되게 처음 나왔을 때 만나는 모든 사람이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기생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누구는 예를 들어서 그 부잣집과 가난한 집 사이의 어떤 그런 갈등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고시촌에 사는데 혹시 내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인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본 사람마다 뭘 말하고 싶게 만든 영화라는 점이 되게 맞아요.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이야기가 이렇게 중심적으로 쌓여 있으면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고 싶구나 보고 나서. 근데 또 거기서 정답을 자꾸 찾고 싶으니까 저는 그렇지. 기생충 보고 계속 평론이나 이런 걸 찾아봤거든요. 찾아보고. 도대체 여기서 진짜 기생충은 뭐고 봉준호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였을까 이걸 찾아보는데 그래서 더 글쓰기가 어렵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정답. 거기서 놓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답놀이 제일 유행했던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그 인셉션하고 인셉션. 곡성. 곡성하고 정답놀이 정답을 이제 거의 그 네티즌 분들끼리 싸우다시피 싸우죠. 넘어졌다 맞아요. 안 넘어졌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는데 그 별로 전 중요하지 않대요. 네. 그리고 그 정답을 찾아서 영화를 보고 해석하고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더 즐거운 경험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도 않다고 봐요. 근데 좋은 영화는 근데 다양한 이야기들을 견디는 내공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라스트 갓파더나 이렇게 좀 실명으로 얘기하자면 디워 같은 영화들 보면 그걸 못 견뎌요. 딱 한 줄이면 100사람이 똑같은 100가지 얘기를 해요. 100가지 아니라 딱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좋은 영화, 나쁜 영화의 차이 중에 하나도 다양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경험적으로 그러실 거예요. 좋은 영화는 맞아요. 각기 뭐 이렇게 시끄러워할 정도로 말이 많아요. 근데 별로 안 좋은 영화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미없다 해서 그냥 멈추고 비평도 하나로 멈춰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답을 안 찾고 내가 설득력 있는 대답으로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얻는 방식으로 가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거기에 되게 끼어드는 게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이제 매번 추천작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고 한 작품을 같이 보고 리뷰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의 이야기가 끼어들면은 조금 다양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을 봤을 때 뭘 느꼈는가.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같이 본 영화가 야구소녀라는 영화를 저희가 4월에 다 같이 가서 봤었는데 그러니까 거기를 보고 나서 누구는 되게 뜨거운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그 주인공 이제 여자 야구 선수로부터 뜨거운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누구는 애매한 재능을 가진 사람의 비애를 읽고 완전히 천재는 아닌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반짝이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이렇게 하니까 셋이서 얘기를 했는데 50분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 그 영화 하나를 그러니까 가지고.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하고 다 맞는 얘기지. 그래서 저는 어떤 점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내 얘기만 맞다라고 하는 게 되게 독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떤 방식이든 정치든 뭐든 간에.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결국 상대주의고 다원주의인데 그런 얘기들이 평론에서도 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뭐 듭니다. 저도 네. 좀 내 이야기를 찾는 것에서 시작을 그 영화랑 만나서 내가 할 얘기를 찾는 것부터 좀 어떻게 보면 네. 시작이 돼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영화를 이렇게 읽었다라면은 이제는 글을 쓰려고 하면은 글의 주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쓰신 글을 봤는데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에 대해서 쓰시면서 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 못 봤어. 네, 보시고 나서 이제 여성 그리고 네. 주인공이라고 네, 네. 딱 쓰셨더라고요. 네. 주제를 잡아서. 그렇게 어떻게 주제를 잡으시는지가 궁금해요. 그게 여러 가지인데요. 사실 고백을 하자면 그거는 개봉을 하기도 전에 제가 가끔 이런 여러저러 사이트들 돌아다니면서 요새 어떤 얘기들이 있나 좀 봐요. 근데 개봉하기 한 2주 전에, 그러니까 포스터가 거의 풀리기 시작할 때쯤 어떤 남성이 많은 커뮤니티 안에 이 영화 봐라. 결말까지 알겠다라고 하면서 그 포스터에 여자 셋이 이렇게 약간 그렇죠. 걸어가는 느낌. 당당하게 걸어가는 느낌. 그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이 그러면은 뭐 보고 나서 말하자 이런 게 아니라 뻔하지 뭐 이렇게 굉장히 그 배댓부터 시작해서 걸캅스 때가 생각나네요. 딱 별점 대로. 달린 걸 보고
이거는 뭘까 싶어서 그날 되게 상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사회를 꼭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제일 처음에 느낀 배신감이 뭐냐면 전혀 소위 말하는 페미니즘 인권 영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네, 아닌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전 너무 반가웠던 게 90년대 스타일의 복고 분위기를 되게 지금 뭐 놀면 뭐하니나 이런 데서 보여주는 그 분위기 있죠. 되게 팝하고 레트로 안에서 되게 전 여름 안에서의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 있죠. 굉장히 낭만적인 여름 안에서 어떤 젊음을 만끽하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때만 하더라도 상고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던 시절이구나. 지금은 절대 불가능한 거.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었고,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반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서울여상이라고 당시에 되게 좋은 학교라고는 했지만, 공부를 굉장히 막 잘했던 친구인데 그러기를 좀 의외로 생각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회사 내에서 일테면 뭐 커피나 물병처럼 늘 있는 존재처럼 여겨졌던 그런 직원들이 의기투합해서 되게 큰 비리 문제를 내부 고발자로 해결해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힘없는 사람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언제나 그냥 가구처럼 보는 어떤 존재들에 대한 얘기지 여성 인권을 과도하게 예리하게 얘기하는 소위 그쪽에서 의심했던, 그래서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나온 글이었어요. 여성이고 주인공이 여성 셋이라는 것만으로 이렇게 시달린다라는 건 좀 뭔가 좀 많이 우리가 마음이 닫혀 있는 것 같다. 닫혀 있고 둘 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쓴 글이었죠. 네.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께서 이 영화를 보고 주제를 잡으실 때는 일종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로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 떠오르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그렇죠. 네, 썼다가 역시 악플이 많이 나요. 네. 그런 거예요. 여성이 들어가면 일단 악플은 디폴트 값입니다. 좀 달려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최근에 와서 그런 현상이 너무 많이 빚어지니까 상당히 안타깝고, 그러니까 그 글의 내용도 하나였어요. 세상이 반이 여자다 보니 주인공이 반이 여자일 수 있다. 너무 주인공이 여자라는 것만으로 그 부분에 과도하게 보지도 않고 평가하는 것만 하지 말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 수준의 얘기였는데 좀 그랬습니다. 네. 글쓰기의 주제를 잡는 게 일기장에서 벗어나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내 감상을 쓰면은 그냥 일기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평론가로서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글이 되려면은 거기서 주제를 좀 시대와 맞물려서 잡고 더 나아가야지 그 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또 그런 측면의 글쓰기가 하나 있다면, 아니면은 좀 일기장 같은 글, 일기장에 쓰고 싶은 그런 글부터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감상, 뭔가 사회적인 맥락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약간 시작하는 그런 거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어떻게 주제를 잡으면 될까요? 사실 갑자기 최고급 기술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그래요? 왠지 이게 더 기본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나를 표현하고 싶어서 글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뭐 화장도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생각보다 초보 글쓰기에 보면은 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나는 어렸을 때 이랬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나라는 말을 감추지만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좋은 글쓰기죠. 왜냐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나 자꾸 하면 듣기 싫어져요. 참 사람의 그 기본적인 참 못된 본능이기도 한데, 그 어떤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면 듣지만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말이야 하면 잘 안 듣게 되는 경향들이 있죠. 그렇게 볼 때 제가 시간과 그 신이라는 최근에 그 경향신문에 썼던 영화 컬럼조차도 사실 제 얘기였어요. 뭐냐면 테넷인데 왜 제 얘기냐. 제가 굉장히 좀 뭔가 좀 의기소침했던 때, 내지는 되게 그로기에 빠져가지고 힘이 다 빠졌을 때가 한 1년 반, 2년 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위안을 받았던 영화가 사실은 그 어라이벌이라는 제목을 가진 컨택트. 테드창 소설을 너와 나의 이야기. 당신과 나의 이야기. 당신과 나의 이야기라는 원제를 가지고 있는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너무 위안을 받았어요. 왜 받았냐면 거기에는 그 잠깐의 이거는 뭐 스포일러니까 잠깐 저희 얘기하자면 방송에서 한번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네. 아까 주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스스로 그래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면 내가 과거에 여행을 가가지고 바꿔보려고 해도 이 상황 똑같겠지? 누구는 심지어 안 낳을 수 있는 아이를 낳아서 운명을 감당하는 네. 루이스도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 그때쯤 그 테드 창의 다른 소설 그 새로 나온 소설 숨 딱 두 권 있잖아요. 테드 창 소설집이 거기에 이제 그 문장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일어난 일은 일어난다. What happened happened. 이게 딱 보고 나서 굉장히 그러니까 어라이벌에서 이렇게 은연중에 받았던 치유의 느낌이 위로. 완성되는 느낌 한 문장으로. 그렇구나. 해서 그 소설 내용은 뭐냐면 아내가 죽었어요. 네. 그래서 시간 여행을 하는 문을 발견한 주인공이 거기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아내를 살리고자 하는 내용인데 변한 거 딱 하나예요. 아내는 죽지만 죽기 전에 당신을 정말 사랑했고 당신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내가 미안하고 하지 못했던 사과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네. 원래는 살리려고 했는데. 네. 그러면서 왜 만족하느냐?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났고 그 안에서 해야 될 뭔가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위안이 됐는데 테넷을 봤더니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테넷에 못 그 대사가 그대로 등장해요.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 시간 역전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러면서 아무리 뭐 막으려고 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게 저는 이제 제가 말하는 게 나로 시작하는 게 내 얘기를 다 풀어서 내서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나랑 되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격렬하게 거기에 공감해줘라. 네. 그게 내 얘기다. 그래 맞아. 네, 맞아라는 얘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보는 게 저는 그게 이제 영화나 문학이나 보고 나서 하는 비평적 글쓰기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감을 내가 이미 했어요. 네. 그러면 1인의 독자와 1인의 필자가 생긴 거죠. 그걸 제가 이제 그거 어떻게 공감했고 나는 어땠는지를 거기에 녹이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나는 이러니까 내 얘기 들어줘가 아니라 나는 이걸 봤더니 나의 이 마음이 있었어라는 걸 이렇게 쭉 공감하는 태도로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공감하는 사람 옆에는 공감하는 사람이 곁에 더 머물기가 쉽죠. 내 얘기 들어봐라는 사람은 피곤하다면 엄청 얘기 잘하지 않으면 듣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공감하는 태도가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나로부터 출발하지만 내가 진짜 공감했던 걸 찾는 게 결국은 내 얘기를 쓰는 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기술들, 그런 것도 사실 같이 영화를 보고 나서 모여서 얘기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공감들이 되게 쏟아져 나오는, 그러니까 약간 편안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 그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결혼 이야기를 제가 예를 들어 친구랑 같이 봤을 때 이제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고, 누가 더 잘못했냐, 둘 중에 누가 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가 여기서 이랬어야 될 것 같은데일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처럼 결국에 그 일은 그 이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혼이었어라고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좀 편한 친구들 사이에선 괜찮은데, 이게 글이 되는 순간 약간 그 심리적 장벽을 넘어서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왠지 글로 써버리는 순간 단정되는 것 같고, 말처럼 뭔가, 뭐 그냥 말로 한 건데가 아니라 뭔가 책임져야 되는 뭔가가 될 것 같고, 심지어 내 개인 SNS에 쓸 때조차, 그러니까 결국에 써봐야겠네요. 근데 그러니까 시쳇말처럼 글이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야구 소녀를 다 다르게 읽은 건 그분 안에 그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내 안에 없는 게 새로 나오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몇 번 한번 이렇게 굉장히 짜릿한 경험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미카엘 하네케 감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피아니스트라고 굉장히 변태적인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변태적인 영화예요. 뭐냐면 한 45, 50살이 된 여성이 여전히 엄마와 한 침대를 쓰면서 전혀 연애도 제대로, 그러니까 그녀가 쇼팽 피아니스트의 스페셜리스트예요. 그래서 그 연주를 완성하고 교수가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너무 자기 아까 말하는 출구 없이 욕망을 가두고 간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젊은 남학생이 자기한테 사랑을 고백했는데도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나를 결박하고
때리고 숨을 조여주고 안방에 있는 우리 엄마를 가둬버리고 나오려고 하면 폭행해도 돼 이런 식의 편지를 써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친 여자죠. 미친 여자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쭉 썼는데 이게 원래는 그 독일의 오스트리아 출신 작가의 소설이고요. 그게 또 노벨상을 받았어요. 저는 그 권위를 막 이용해요. 이상한 소설이고 이상한 영화지만. 예, 노벨상의 원작이야. 미칼 하네케가 해서 여기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주연상도 받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왜 되게 고마우냐면 그렇게 상을 받고 저 같은 사람이 이거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의 욕망은 이상한 게 아니라 눌려놓으면 찌그러지는 거지 이상한 게 아니니까 이 영화가 얘기하는 거는 이상한 걸 전시하는 게 아니라 찌그러뜨리지 말아야 한다음에 근본이 가 있는 영화니까 보시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마음속에 좀 찌그러진 데가 있거든요. 사실은 어느 쪽인지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금은 극단적인 영화들과 소설을 읽으면서 되게 해방감을 느꼈어요. 저도 그런데.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뭔가 부담스럽지만 그런 해방감을 한 번씩 느껴보면 그 부담이 조금은 쾌감으로 바뀌는 순간들도 오더라고요. 네. 처음에 저희가 이걸 준비한 목적이 어쨌든 한번 써보게 도와드리자. 그러니까 뭔가 그냥 한 편의 글을 쓰실 때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시는 건지 한 번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좀 이 영화 글쓰기에 대한 내용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이 한 편의 글을 쓰시는 과정, 영화를 볼 때부터. 일단은 제가 잘난 척이 아니라 제가 하는 방법은 상당히 프로페셔널한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과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써라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방법을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영화나 책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확 잡히면 그걸 낚아요. 이거는 넘길 수 없다. 이 장면인 것 같다. 그리고 이 얘기와 이 텍스트에 이거 뭐 다 담겨 있는 것 같다라면 딱 낚아서 잘 보면서 대사라던가 장면을 기억해둬요. 미장센이라고 부르죠. 대사와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영화를 보는 내내 제 머릿속에 레퍼런스를 뒤져요. 읽었던 책들이나 보시면서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게 제가 기억하고 싶은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중지해놓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영화는 흘러가잖아요. 네네네. 그게 중간에 메모하고 이런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메모 절대 안 해요. 보시는 중에는 안 하세요? 그냥 생각이 초전문가의 기술이. 그러니까 전문가예요. 저는 제가 이 업계에만 15년 있었고 글만 쓴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 김연아 선수한테 어떻게 트리플 악셀 하냐고 묻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쭉 머릿속에 딱 정리되고 나면 계속 머릿속에 좀 생각을 토프고 요 단어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 싶은 거는 혹은 레퍼런스 제목 같은 건 메모 형태로 아주 간단히 남겨놔요. 그래서 하루 종일 머리에 갖고 다니면서 이거 이렇게 쓰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레퍼런스들을 연구실에서 다 꺼내와가지고 한번 주르륵 제가 밑줄 그었던 장면들 이런 것들을 좀 보기도 하면서 막상 딱 앉아서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글이 굉장히 안 풀릴 때는 A4용지 뒷면 이면지를 놓고 쓰면서 시작하고요. 원래 그렇게 했었지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뇌가 손끝에 달려 있어서 키보드에 대면 잘 나와요. 네. 업계 뇌가 손끝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게 좋은 말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자동으로 막 나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잘 될 땐 그렇게 하지만 좀 뻑뻑하다 싶을 때는 딱 펜을 들고 그냥 앉아서 몇 줄 쫙 쓰다 보면은 나름의 그림의 흐름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완성한 다음에 퇴고용으로 옮겨 쓰기도 하죠. 네, 이게 이제 제가 대부분 글을 쓰고 마감을 하고 하는 형태라면 전문가용. 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이게 일단은 영화를 보면서 다 보고 나서 이거 뭐 써야 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쓸 게 없는데. 분명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고. 네. 그래서 그럴 땐 저는 메모를 추천드리는 게 뭐가 이상했고 뭐가 질문을 던지고 싶었는지를 꼭 기억하라고 해요. 좋았던 장면 말고. 질문하고 싶었던. 좋았던 장면보다 질문이 생겼던.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영화 글쓰기나 이런 걸 시작할 때 좋은 영화를 많이 추천하냐면 뭐 박찬욱의 올드보이나 복수는 아이고 이런 거 보면 질문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더 쉬워요. 네. 뭔가를 쓰기는. 질문이 없는 영화가 더 어려워요. 네. 가령 제가 제일 어렵게 봤던 영화가 타르코프스키라는 그 러시아의 영화인데 1시간 내내 같은 장면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그걸 질문해야 되는 걸 몰랐던 그쵸. 거예요, 어렸을 때. 왜 한 시간 내내 장면만 나왔어요? 왜 계속 같은 장면이 왜 나오는지를 질문을 뭘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건 어려운 영화인 거죠. 근데 박찬욱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 영화 보면 요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내가 궁금한 걸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왜일까를 물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쓰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왜 궁금할까? 그리고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면 수석 같은 거라면 수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수석. 그죠. 그렇게 쭉 한번 써보면서 자기가 질문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평가는 질문 속에 있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질문이 정말 좋은 답보다 훨씬 낫다. 가끔은 그런 얘기 하는데 글쓰기도 같다. 그래서 영화 보고 질문 하나를 건져내서 억지로라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질문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 여자 주인공이 빨간 드레스 입은 것 같아? 이런 질문도 해요. 저는 글쓰기 유도할 때. 그러면 그건 배우가 선택한 걸 수도 있겠지만 감독이 준 걸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아주 사소한 거라도 뭐라도 억지로 질문을 하나 만들어내면서 질문이 점점 풍요로워지면 그중에 마음에 드는 질문을 선택하고 아니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게 초보자들한테는 도움이 돼서 뭐 그 여자 머리 스타일은 왜 그래? 뭐 왜 저 사람 한겨울에 슬리퍼를 신었어? 뭐 이런 것들. 진짜 조금은 미스터리를 보듯이 평범한 영화도 보시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돼서 뭐든 나옵니다.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그런 질문을 네이버한테 던졌던 거예요. 그냥, 맞아. 해석. 어떻게 된 거야? 걔는 왜 그래? 이렇게 했는데 남의 해석을 이제 보고 있었던 그쵸. 거죠. 네.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독도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럴듯한 답을 생각하면 그게 그림이다. 그렇구나. 거기서 출발을 해서 이제 내 이유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착착착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희한한 게 내가 말 안 되는 소리 하는 걸 내가 알거든요. 써놓고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걸 남이 지적 안 해도 사실 본인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좀 검열하는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네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글을 쓰고 나서 이상하면 버리는 거 아까워하지 말아라. 우선 써보고. 써보고. 네네. 지금까지 쭉 들어봤는데 아직도 만약에 영화 글쓰기에 대해서 망설인다라는 분이 계시다면은 아직도 그냥 네이버에 자기의 질문을 던지고 싶다. 쉽게 그냥 그렇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한마디 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써란데 내 인생의 영화 아무거나 하나 선택한 다음에 첫 줄을 간단한 양식으로 써라라고 많이 추천해요. 많은 아마추어 글쓰기 분들이 시작할 때 뭐가 문제냐면 시작해놓고 어디서 첫 문장을 맺어야 될지 몰라서 자꾸 가요. 자꾸 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첫 문장을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써보는 거. 근데 그게 엄청 힘들어요. 짧게 쓰는 게 생각보다. 가령 뭐 테넷은 무슨 영화다라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갑자기 저 캐스터웨이가 생각났는데 그 영화 보고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머릿속에 그게 또 다 주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기가 들었던 질문이나 이런 거에서 취약하면 오히려 조금 편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 생각이 나는데 마지막에 이제 뭐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냥 얘기하면 마지막에 조제와 연애를 하다가 이제 헤어진 스네오가 길을 가다가 펑펑 앉아서 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 처음 그 영화를 봤을 때는 쟤 왜 울어? 이런 느낌이었어. 자기가 헤어지자고 하고 나와놓고 왜 길을 가다 울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이 사람이 그 조제와 그 전에 가졌던 뭐 연애라면 연애, 사랑이라면 사랑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감정이 들었길래 저렇게 펑펑 울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느낀 다음에 쓴 글에선 뭐라고 썼더라? 이게 연애 시작과 사랑의 끝이라고 썼나? 아무튼 뭔가 그런 느낌으로 이 사람이 연애와 사랑 그런 거에 그 경계선에 있던 어떤 그런 감정이
풀려났던 게 아닐까.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아니었을까. 더 PD님이 상당히 로맨티스트. 네, 엄청 로맨티스트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조제 호랑이 보고 나중에 프랑스 영화인데요. 2012년에 러스트 앤 본을 보고 나서 러스트 앤 본도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완전 반대 네, 영화잖아요. 그쵸, 네. 완전 반대의 영화인데 그 영화도 되게 이렇게 마음에 쿵 떨어지는 느낌? 네. 그러니까 조제와 영반대 얘기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자면 이 남자는 사랑한다는 특별한 내면이 없지만 이 여자를 장애를 가진 여자로 보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묘한 경계. 아무런 연민이나 동정 없이 그냥 섹스를 하는 두 사람 관계가 이상하게 불편한 거예요. 네, 제가 네. 습관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거 끌고 가는 힘이 이 영화도 되게 독특한 영화죠. 그러니까 조제가 약간 그래도 로맨틱한 구석이 남아있다면 얘는 정말 욕망의 끝으로 밀어붙이는 네, 역시 프랑스 영화다 이러면서. 그래서 좀 쿨한데 사람을 좀 아주 바닥 깊이 창피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렇게 좀 표피적인 부분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캐스트웨이 좋아하시면 파이 이야기도 좋아하세요? 파이 이야기, 네.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 영화 아닌가요? 맞아요. 사실 그 시각 효과 때문에 영화관에서 봐야 된다고 네. 듣다 보니 정말 많은 영화와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함께 듣게 됐네요. 만약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교수님께서 쓰신 책 영화 글쓰기 강의 보시라고 뒷광고는 아니니까. 전혀 아닙니다. 네, 앞광고입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영화평론가 강유정 교수님께 영화를 깊이 읽고 글로 풀어내는 방법 수업 들어봤는데요. 저는 참 대학 때 이런 교양 강의를 들었으면 더 좋았겠다. 못 들어봤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저희가 나름 취향 추천 팟캐스트여가지고요. 게스트가 나와주실 때면은 항상 추천작을 받습니다. 오늘 영화 보고 글쓰기 강의 들었으니까 이 영화를 보고 글쓰기 연습을 한번 해봐라 하는 추천작 해주신다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좀 많다면 두 카테고리의 세 작품을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는 좋습니다.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라이벌이라는 영화는 아마 소설도 읽어보시고 영화도 읽어보시고 하면 공부도 많이 되면서 소설이 영화가 될 때 이렇게 되는구나도 있지만 또 소설만이 가진 매력, 영화만이 가진 매력도 비교할 수 있고 이 반전이 정말 아름다웠고 놀라우면서 살짝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리고 질문을 찾아서 뭔가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되게 추천드리는 영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점에서는 저질과 최고가 어떻게 통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토드 필립스 감독이거든요. 토드 필립스가 행오버라고 완전 쓰레기 코미디를 만들었던 감독이에요. 네. 들어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신 다음날 방에 호랑이가 와 있는 영화예요. 왜 와 있는지 모르고 앞니가 다 빠져 있고 막. 근데 그런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이 작년에 만든 영화가 조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랬구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를 양쪽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이게 사실은 같은 사람이야 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써보셔도 좋고 다르게 써보셔도 좋고 그 사실부터가 되게 흥미로워요. 전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겠다고. 그게 우리나라엔 잘 없는 게 아쉬워요. 그리고 짐 캐리가 덤앤더머도 찍지만 이터널 선샤인도 찍는 나라라면 우리는 한번 그쪽 배우로 낙인이 좀 찍혀버리면 잘 진지한 영화는 잘 못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감독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 네. 저희가 한번 약속은 참아 못하겠지만 집에서라도 시도는 시도는 해보는 걸로. 네, 이런 영화들을 한번 직접 감상하시면서 어떤 걸 선택하실지 모르겠어요. 청취자분들은 오늘 배웠던 내용 실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떠셨는지 감상평 저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번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여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강유정 교수님과 함께 인사드리고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